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대기자는 이제 수능 세대는 당연히 아니시고 무슨 시험 치셨어요? 수능 세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나요? 저는 학력고사와 본고사를 같이 치른. 예. 아이고, 제 앞에 선배들은 본고사 세대고. 예. 그때는 많이 추웠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발이 땅에 얼어붙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정도에서 치르는 거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죠. 1월 달에 주로 치렀던 것 같아요. 1월 달에 본고사. 정말 맞아요. 추웠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저 교문에 가가지고 뭐 엿도 붙이고 뭐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이제 어머니가 교문을 떠나시지 않고 계신다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보온병을 갖다 꼭 끌어안고 쉬는 시간에 잠깐 뛰어나오면 한 잔 따뜻하게 먹이려고 기다리시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가슴 아픈 기억들이죠. 그러니까. 네. 오늘 또 수험생들이 외국인 기자들이요 저한테 다 정말이냐고 물어요. 그게 사실이냐고. 뭐가요? 너네는 시험 볼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경적 울리지 않고 비행기도 뜨지 못한다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민주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 들어 그걸? 예, 그러니까 결국 1점과 2점이 인생을 가르는 그런 구조가 문제인 거 아니냐. 우리가 그걸 다 아니까 정말 비행기도 안 다르고 경적도 안 나고 저 출근도 늦게 하고 이걸 다 그렇죠. 듣는 거잖아요. 선진국의 교육이라면 너 꿈이 뭐냐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그 꿈을 위해서 뭘 하고 싶니? 그래 그걸 학교가 도와주마.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주고 그 관련된 것들 키워주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정말 황당하면서도 신기하다고. 예. 맞아요. 믿지를 못해요 지금도. 그 황당한 교육제도 속에서 오늘도 또 열심히 어쩔 수 없이 시험 봐야 되는 우리 학생들 힘내시고요. 하여튼 제 실력 발휘해서 어떡하겠어요. 일단은 시험 잘 보고 봅시다. 우리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청취자들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시간이 없어 한 두 개만 소개할게요. 0034, 9380, 6300님 등 외에 많은 분들이 최동욱 전 총장 인터뷰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특별검사로 꼭 좀 이분 뽑아달라 이런 문자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2015님은 여론조사 들으시고 대통령 대면 수사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는 대구 사람입니다. 이런 문자 고맙습니다. 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가계부채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오늘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계부채, 빚. 빚이 자꾸 늘어나죠. 6월 달만 해도 1260조 원이었는데 지금 1300조 원쯤 됐어요. 물론 가계부채 1300조 원을 총액으로 따지면 잘 사는 사람도 돈을 빌립니다. 사업한이라고 빌리고 집 크게 산이라고 빌리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빌린 돈도 한 전체 70%는 되는데 그러나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는 더 빨리 늘어나고 있고 소득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소득층의 가장 가난한 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해에 14.4%였어요. 그래요. 14.36%, 4%. 그럼 평균은 얼마입니까? 평균은 3.0% 정도 되죠. 그러니까 1년 평균으로 봤을 땐 3.0. 가장 가파른 분기가 14 정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14% 늘어나고 보통 평균은 3%니까 얼마나 5배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 상환 능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번 돈의 60%는 그 자리에서 빚 갚는 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뭘로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저소득층에 빚 갚느라고 쏟아부은 돈의 증가율을 보면 벌어들인 돈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빚이 늘어나는 게 6.6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 어떤 것들이 그렇게 가계부채를 어렵게 만드나 보면은 최근에 드러난 특징은 50대, 60대의 생계부채가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거나 취업 준비를 하려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먹고 살려고 빌리는 돈. 이게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은 어제 발표된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의 가구주 빚이 전년 대비 8.6% 늘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그 가구주 빚이. 왜냐하면은 일찍 직장에서 나왔죠. 근데 일자리를 또 못 구하고 있죠. 근데 자녀들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자녀들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게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죠. 캥거루족 부담까지 늘어나서 돈은 더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 어려운 게 뭐냐면 제1금융권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 이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저축은행, 상하모 금융,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으로. 이 금융권으로 가면 이자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금리까지 만약에 상승한다면 이미 저소득층 가구들은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이게 뭐 돈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뉴스가 아니라 돈 없는 사람들한테 가장 심각한 뉴스가 되는 거군요. 돈 있는 사람들은 재테크 때문에 뭐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당장 생계가 흔들리는 그러니까 돈 거죠. 있는 분들은 금리 올린다 이러면 그러면 이거 주식 시장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주식 빼야 돼? 이런 걱정하지만 그렇죠. 저소득층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 금리가 만약에 0.25%포인트 오르면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부담이 되냐면 한국 사회 못 사는 사람한테 3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더 발생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대충 시뮬레이션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근데 그 시점이 이미 지나고 있는데 우리의 또 위대하신 트럼프 각하께서는 이제 대규모 재정을 막 쏟아붓고 확장적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벌써 미국 금리는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금리가 이제 오르고 우리도 할 수 없이 오르게 된다면 가계부채가 폭발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럼 저소득층 부채를 걱정해서 금리를 우리만이라도 독자적으로 좀 내리자. 이것도 쉬운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가계부채가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금리가 낮아지면 또 당장 돈 빌리기 어려워서 쩔쩔매던 분들은 잘 됐다. 이때 빨리 얻어놔야지 하고 또 돈을 더 빌리세요. 이런 걸 어떻게 규제하면서 금리를 내려서 부담을 줄여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득이 늘면 모를까 금리가 오르면 오늘 죽는 거고 금리가 내리면 내일 죽는 거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자들의 투자처를 못 찾는 돈을 투자할 만한 곳에다가 빨리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 뭐 월세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전세를 더 올린다거나 집값을 올린다거나 이런 돈으로 오지 않도록 다른 데로 빼돌려줘야 되는데 창조경제가 전혀 성공을 못하면서 투자할 곳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인 정부는 이 지경이니 이거 재구시를 할 수 있을까요? 뭐가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부채 총량을 줄여야 되는데 부채의 질도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싼 이자로 바꿔줘야 되는 건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정말 아주 섬세한 그 설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건설 경기가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자꾸 규제를 하면. 그러니까 이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잘 다뤄야 되는데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혼수 상태란 말이죠. 또 경제부총리가 곧 바뀝니다. 이런 이유로 일단 뭐 경제부총리 바뀐 다음에나 생각해봐야죠. 이렇게 늦췄다가는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떡합니까? 뭐 자기들이 옷 벗고 나가거나 자기들이 뭐 목이 달아날 거면 자기들이 문제지 서민들을 한겨울에 선체로. 지금 말이죠. 그 가게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하루에 한 개도 못 팔고 문 닫는 날이 많다. 근데 한 개라도 팔까 싶어서 집에를 못 간대요. 10시, 11시에도 가게 문을 못 닫는 전 이 이야기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이거를 지금 알고 있습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커지고 금리까지 위험해지면 고령층, 저소득층, 은퇴한 가구, 자영업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장사가 안 되는 이 네 개의 그룹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데 결국은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겁니다. 창조경제에서 이걸 못 받쳐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시뮬레이션부터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가계부채가 어떤 성격인지부터 정확하게 조사해서 토대를 마련해 놓고 뭐 잠깐 정부가 바뀌든 아니면은 장관이 바뀌든 부총리가 바뀌면 바로 대책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기자수첩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